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태계 남편께서는 좀 넉넉하게 돈을 벌어 오십니까? 그러면 참 반가우실 거예요. 어느 집이 그러겠어요. 살림하기 넉넉하게. 그런데 예.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그리고 집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그러고도 안 쫓겨나고 우리 신랑감이 1등 신랑감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세요. 예. 결혼 16년 동안 절반 이상을 실업자나 다름없이 지내오셨고 아내는 일하랴 돈 벌랴 또 아이 키우랴 뭐 이렇게 1인 3역을 해는 진짜 슈퍼우먼처럼 살아온 부부인데 웬일인지 이분들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존경을 하신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력이 화려하셔서 이렇게 소개해드릴까요? 예. 젊은 시절에는 운동권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네. 그 이후에는 14대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죠? 네. 지금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신계륜, 김유미 부부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빈자리에 앉으셨고요. 건너편 자리에는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얼굴 송수십 박사님, 엄앵란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쯤 되시면 예. 좀 흰머리도 좀 희끗희끗하니 보이시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 바쁘셔서 비서관께서 대신 부부가 그러신 나오신 것 것이 같아요. 아니라 예? 맞아요. 정무부시장 부부가? 참 젊어 보이세요. 예. 한 30대 후반 정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40대 중반으로 들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제 아내가 예. 나이 차이가 7살이에요. 예. 뭐 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제가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결혼 16년에 큰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예. 아주 젊어 보이세요. 근데 저의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연령 차이도 7살이에요. 예. 7살 차이에 행렬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7살쯤 차이 나는 남편하고 살면 귀염받고 사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동갑보다는 좀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참고 삼아 여쭤봤어요. 네. 몇 살 차이가 좋은지 예. 좀 알아보려고 예. 두루두루 예. 너무 오래 알아보지 마세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무부시장이 되신 지 지금 8개월째신가요? 예, 8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일 하시는 건지 좀. 저도 정무부시장 가기 전에는 정무부시장이 뭐 하는데인지 몰랐습니다. 예. 가서 알았는데요. 그 서울 시민이 뭐 1000만이 넘는 시민이 사는데 서울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고건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나가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맡은 역할은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국회하고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가서 제가 이렇게 길을 터주죠. 막힌 길은 뚫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가르쳐요. 길을 만들어주시고 일이 되도록 풀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쯤 되시면 월급 봉투도 좀 두둑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인께서 아주 죄송합니다. 짠순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아이 유치원복을 안 사주시려고 세상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무래도 이제 경제난 때문에 다 같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가능하면 좀 얻어 입히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아래 위로 빨간색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하게 이렇게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입학식 날 입고 오라는데 막 시장 구루마를 다 뒤져가지고 기억해서 이제 3,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래 위로 이제 색깔을 간신히 맞춰서 입학식에 갔는데 기념 촬영한다고 다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딱 나갔는데 다른 애들은
빨강 앞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바탕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유치원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 애만 아래로 새빨간 거예요. 3,000원짜리라. 예, 그래가지고 조금 미안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졸업생 엄마를 빨리 수소문해서 좀 구해야겠다. 그러고 막 찾아다녔죠. 입학식은 그렇게 보내고.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한 2년 좀 더 입은 옷인데, 막, 물이 다 빠져가지고 좀 주황색이고, 이렇게 물감 번진 것 같고, 좀 낡아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맙다고 이제 이걸 잘 입히겠다고 그러면서 입혔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지수 거 아니야 그래요. 딴 애들은 다 새 건데 왜 내 것만 색깔이 틀리지? 제가 저 누나한테 누나 초등학교 갔으니까 이렇게 물려받고 그러면 너도 착하니까 동화책 사줄게. 같이 나눠서 입자고로 살살 달래서 지금 그걸 입고 다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꼭 돈 막 4만 원, 5만 원 아끼는 것보다도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거 좀 얻어 입힐 수 있으면 얻어 입혀서 그걸로 이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좀 뭐 이렇게 체질화되신 것 같아요. 돈을 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나온 시절의 얘기를 이제 조금씩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좀 일어나시기 힘드셨죠? 물 한 모금 드시고요. 좀 편하게 하세요. 근데 저희가 여쭤보니까 남편 월급 액수를 모르세요? 한 달에 얼마 받아오실 거라 그러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X는 모르는데 정말 모르세요? 예,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애교 부리면서 옆구리 꼭꼭 찌르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말 안 해주고 보너스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활동비가 쓰는 데가 월급보다 훨씬 많으니까 알 필요 없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주는 것만 받고 살자.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저도 정확한 월급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좀 억제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도 봉투를 가져와서 이거 명세서입니다. 왜 날 주지?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써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저도 모르는 월급 액수를 어떻게 쳐가 알겠습니까? 그럼 생활비를 얼마나 주시나요? 좀 미안하죠. 근데 그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때는 세비를 받아보면 한 300만, 400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80만 원을 띄워줬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제가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50 정도 이렇게 어떤 땐 제가 조금 더 뜯어내는데 맨날 삭감하려 그래요. 그래도 뜯어내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가진 머리를 다 굴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20만 원만 줄이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나는 이걸로 꼭 저축해야 사니까 생활 다 하지 않고 저축하니까 난 내 주머니 차야 든든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뺏기고 끝까지 삭감 안 당하고 버티셨어요. 큰애가 중학생, 큰아들이 그리고 둘째가 이제 유치원. 유치원. 그리고 그 정도로 사시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냥 어떻게 뭐랄까 생활 자체는 별로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그냥 쓰는 건 없고 애들 꼭 필요한 거 내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특별히 애들이 뭐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절약하면 저축도 조금 할 수 있고 알들이 몸에 배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8년 동안 혼자 생활을 하시다시피 했어요. 네. 공장에 다니시면서? 아니요, 이제 공장 활동한 것은 제가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연장선에서 하다가 결혼하고도 이제 임신해서 배부를 때까지는 좀 만삭되기 전까지는 계속 다녀서 그런 거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은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 8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결혼할 당시에는 월급이 얼마쯤 되는? 한 15만 원? 그걸로 몇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시누이, 시동생이 둘에서 셋을 늘 데리고 결혼 첫날부터 다 결혼시켰어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다 데리고 살았으니까 항상 대식구였죠. 15만 원 갖고 그게 됐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15, 16년 전이지만. 걸어 다닌 적도 참 많았어요. 이렇게 진짜 차비가 떨어져 갖고 밤에 이렇게 야근하고 올 때 내려가지고 저뿐 아니라 남편도 막 전철 내려서 걸어오기도 하고 걸어오다 만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생활비를 이렇게 1,000원짜리를 여기저기 넣어두셨다면서요? 예, 이제 제가 항상 비상금을 좀 챙기는 버릇이 이렇게 갈피갈피에 넣어서 친구들 오면 차비로도 주고 그 없는 상황에 뭘 또 주긴 줘요. 좀 정말 쌀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꺼내도 쓰고 그랬어요. 진짜 그 쌀 떨어지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꾸러 갈 수도 없고 뭐 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쌀 떨어지는 게 제일 기죽는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은 거짓말일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진짜로 한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쌀이 떡 떨어졌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픔 뭐 이런 거는 정말 소설에서만 봤는데 저 자신이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프고 젖도 안 나오고 그 이제 그리고 아무튼 이제 가장 어려운 때가 그 출산 뭐 직후부터 한 그 몇 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애들이 자주 아프잖아요. 어린애들 아무리 건강해도 느닷없이 감기도 걸리고 설사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비상금으로 그런 1,000원으로 그때 시럽이 1,000원 했어요. 그렇게 쓰고 했는데 막 당장 먹을 식량 없이 이러니까 우리 어른은 조금 굶을 수도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는데 아기가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참 비참하고 처절한 느낌도 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지나서는 애들이 뭐하냐 부모만 듬뿍 사랑하면 월세방에서도 애들은 행복한 거다. 어른이 비참하지. 내가 더 불쌍해. 그러면서 그냥 또 이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불쌍한 길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라셔서 처분을 만나는 말로 어떻게 그 만나시게 됐는지. 아마 잘 그러니까 들으신 분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리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제 대학 생활이 아주 파란만장했어요. 대학 1학년에 들어갔을 때가 유신 시절이었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과는 다른 시절이어서 참 뭐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정의감도 있었고 뭐 저항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다 말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가 1980년도에 그 군사 전 쿠데타라고 그런다 하여튼 강요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역사 현장 속에 꼭 그 본류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도 살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내 생활 자체를 내가 남들은 출세하려고 사는데 나는 반대로 살자. 어려운 이웃과 살자는 이런 생각과 철학을 갖고 생활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금 아내 된 사람을 만났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게 84년경이었는데 뭔가 저도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 또 저 친구가 좀 저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다 같이 와서 보게 됐었어요. 그때 그 참 느낌이 참 대단한 여자라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일하는 여성들이 참 좋았어요. 뭔가 자기 일을 갖고 일하는 여성. 근데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첫째였었고 두 번째는 일하는 여성들이 좀 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마음이 순박한 것 같은 느낌을 그냥 이렇게 직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예. 부인께서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남성으로 본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나이 차이도 있고 선배인데다가 워낙 예. 또 좀 유명하니까 네. 저하고 같은 이런 뭐랄까 거리감 없이 이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눈길도 못 줬죠. 안 줬는지 못 줬는지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 나중에 듣고 보니 이렇게 좀 눈여겨봤나 봐요. 눈여겨본 정도가 아니라 2번 만에 청혼을 하셨어요? 만난 지? 기간은 좀 텀은 있지만요. 예. 정확하게 청혼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좀 그 결혼을 예정해 둔 발언을 했죠. 2번 만에? 굉장히 빼네. 왜 이렇게 빼세요, 오늘? 예. 근데 청혼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2번 만나서 청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뭐라 그러셨어요? 만나서. 아니, 본인은 지금 좀 억울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갔을까? 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럴지 모르지만, 예. 진짜 무슨 백마탄 기사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듯이 발언도 그와 유사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부시장님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그때 만나실 때 전 여자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느끼셨다는데 그땐 부인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서요. 졸업하고 역시 노동운동을 같이 네네. 하시는 그런 졸업하기 입장이셨군요. 전부터 예.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졸업식 때 가서 이제 졸업식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출을 했어요. 제가 자꾸 부모 모르게 잠적을 해서 이제 숨어 들어갔죠.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 제가 보충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 양가 어른들께서 얼마나 염려를 하셨을까 싶어요. 우선 부시장님은 아버님께서 교사셨다면서요. 예. 근데 뭐 저희 부친께서는 굉장히 저의 일에 간섭을 별로 안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야 있으시겠죠.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법대에 갔으니까 법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법관이 되라고 말씀해 보신 적은 없고, 당시 이제 저희 부친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평생을 교사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근데 제 부친에 대한 생각 중에 제일 좀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80년도에 구속이 돼서 83년도 눈 내리는 날이었는데 출소를 했어요. 아주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님을 찾으니까 아버님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때 당시 정부가 공무원 아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갖고 사표를 강요하고, 근데 본인은 사표를 절대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벽지로 이제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 얘기는 제가 서울시 공무원 4,000여 명을 세종문화회관에 모여놓고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우리 부친이 애들을 가르치고 그날 시험을 봤나 봐요.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1등한 애가 하나 있었나 봐요. 창문 내다보니까 수업하고 있어 그냥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주겠다. 이러시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아들로서 대단히 부모한테 잘못했구나. 단 잘했다 못했다 이런 표현 한 번도 해본 적도 지금도 없고, 아버지도 저한테 말한 적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게 이제 딱 가슴처럼 응어리처럼 남아 있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느낌이 꼭 들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짐작은 되시죠? 예, 그 말 한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수감 생활할 때도 그렇게 면회도 예. 오시고 힘들어하셨. 아버님이 아주 줄담배셨거든요. 예. 담배를 아주 많이 피셨는데, 그때는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때 눈에 동상이 걸릴 정도였었습니다. 추위가.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데 세수를 하고요.
안 마른 수건을 그냥 놓으니까 얼어버리니까 금방 물기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하도 추우니까 그걸 얼굴에 덮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상이 걸리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면회를 오셨는데 참 이제 왔다 가셨는데 아무 말도 않고 몇 마디 나누고 그냥 가셨어요. 무뚝뚝한 양반이라. 근데 교도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한테 담배 한 보를 영치를 시켰다고 그래요. 예.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제 한 보를 사오신 거예요. 영치를 못 받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딱 끊고는 다시는 피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그만큼 어떤 사랑이 전달되어 오는 부분인데 그러나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없고 아버지도 아들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이 어떤 건지 저희도 느껴져요. 예. 이렇게 속을 썩이시죠, 사실은 평범하게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예. 근데요,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무척 부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대학도 쫓겨났지. 고대 같은 경우에 범에 보면요, 범의 대모를 많이 하는데, 진달래꽃 같은 밝은 꽃이, 철쭉꽃이 쫙 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를 못 가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니까 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어디 현대 들어갔다, 삼성 들어갔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못하는구나. 이런 거꾸로 부러움이 참 많았었죠. 그러셨구나. 아버지도 고통스러웠고, 사실은 아내도 고통스럽고, 그런 생활 하시면서 사실은 아이들 둘 기르면서 지금 첫애 기르실 때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첫애는 좀 힘들게 키우고 또 낳자마자 제가 일을 하니까 여기저기 맡겼어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한 결혼하는 순간부터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한테 아주 손톱만큼도 도움을 안 받고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참 강했는데. 그럼 집이나 제대로 마련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뭐 점점 못 살았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어서 아기도 좀 맡겼어요. 이제 시골에다도 맡겼는데 아주 어린 시절 떨어지니까 휴가 때랑 찾아가면 금방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엄마라는 걸 알아서 하루 자고 나면 안 떨어지려고 막 진짜 논두렁에서 할머니 등 옆에서 이렇게 자지러지는 게 그게 보여요. 이렇게 버스 뒤로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이상 내내 정말 눈물이 나고 또 이제 지금은 일하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과거보다 좋거든요. 이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데도 많고 예전에는 참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살던 데서 버스를 2번 타고 공단으로 들어가서 공단 안에 있는 타가소에 어린애기를 맡기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데려와서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국회에 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공단 타고서 맡기는데 처음에 안 떨어지려고 애가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정말 다리를 딱 엉겨 붙어갖고 10손가락으로 목을 조르는데 안 띄어져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탁탁 띄는 거예요. 이제 엄마 떨어지라고. 근데 그 앞에서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처음에는 애가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체념하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8평 정도 항상 시누이 시동생들 때문에 방은 한 2개 됐는데 그게 이제 지하실로 가고 뭐 점점점 못 살다 월세 5만 원짜리 가고 난방 안 되는 집에도 살아봤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애기하고 끌었는데 애기 턱이 막 이게 덜덜덜 해서 부딪히는데 이불 덮고 셋이 꼭 끌어안고 그렇게도 세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근로자 아파트 이렇게 어렵게 돈 융자 받고 전세금 빼고 막 힘들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출근하려면은 왕복 11번 탔어요. 차를. 교통이 워낙 불편한 데라 버스 전철 갈아타는 거 11번을 한 5년 이상 타고 출근을 아기를 맡기면서 취약 직전까지. 아마 그게 이제 우리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당시 80년대 가난한 서민들의 공통된 얘기였다고 봐요. 제가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배려할 것이 많다. 특히 어린이집은 이건 대폭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아주 가졌었는데 부인께서는 사실은 어쩌면 그 길을 일부러 택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가 커서 중학생이 됐어도 좀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애를 이렇게 바라보면 많이 있죠. 작은 애가 밝고 성격 좋고 저희가 바라는 예쁜 모습 그대로일수록 첫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죠. 아무래도 힘들어요. 큰아이는. 큰아이는 좀 내성적이고 표현 잘 안 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다 보면 난방 안 되는 집에서 덜덜 떨면서 자다 보면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나? 내가 왜 이 남자를 택했나? 솔직히 그런 원망?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솔직히. 거의 못 해봤어요. 제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네, 씌긴 단단히 씌신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지금. 항상 일단은 저 자신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성인이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처녀 때는 좀 독신주의였어요. 일을 위해서는 이제 보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좀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이나 개인적인 그 평화보다는 이렇게 좀 공동의 삶을 지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눈에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매력도 있지만 또 이상과 신념을 또 같이 하고 연애 시절에도 하도 열렬하기도 하지만 너무 진실해서 제가 이 사람은 아마 세상이 다 변해도 모든 그 가치관이 다 전복돼도 이 사람은 안 변할 거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이제 큰 거였거든요. 참 그 시종일관 같다는 거. 물론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굴곡은 있겠지만 본질이 안 변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일생을 함께 해도 후회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고생은 각오를 했고 워낙 가난한 시골집 장남이니까 고생은 각오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현실이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는 참 이렇게 정말 처절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인일 때만 하고 틀리게 이렇게 막 다리 아프게 버스비 없어 걸어오고 밥을 굶어도 어른들만 있을 땐 당당했는데 아기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다가 또 한 번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남자하고 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딱 한 번 있으시다면서요. 한 번 있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요? 제가 일하다가 좀 과로하고 저 나름대로는 체력에 좀 붙였나 봐요. 근데 남편이 그때 이제 비공식 수배돼가지고 한 달 정도 집에 못 들어오고 이제 거의 연락도 좀 안 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기 직전에 아마 임신을 했은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형편이 아기를 더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을 썼는데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출혈이 좀 있어서 저 후배들이랑 병원에 갔는데 좀 수술을 해야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건강이나 조건이나 또 이렇게 좀 출혈도 좀 심상치 않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백방으로 막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하고 같이 급하게 이제 그 처리를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한 사흘 만에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줄이 닿아가지고
과정은 하나도 모르고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또 한 달을 헤어져 있었으니까. 예. 유산했다라는 그 소식만 듣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이렇게 자취도 하고 참 외롭게, 형제는 많지만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가정적이고 특히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굉장히 갖고 싶은데 제가 이제 유산했으니까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는 이 여자는 일 욕심도 많고 아마 나를 못 믿어서 내가 못 먹여 살릴 것 같아서 상의도 없이 이제 수술을 아마 인공수술을 했는지도 모른다. 의혹을 가지고는 오자마자 이제 저한테 조금 서운한 그 아주 차가운 얼굴로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다가 출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태 좀 기어다녔어요. 한 15일 정도 병간에서 거의 걷지도 못한 죄송합니다 상태였는데 남편이 좀 이렇게 저를 원망하는 듯 하니까 이제 눈앞이 그렇죠. 예, 그때 좀.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못 먹여 살리라는 걱정 때문은 아니었고요. 단지 뭔가 자기가 꿈꾸는 세계와 일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도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있을수록 전 좋다고 권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일하다 보면 애 낳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육아의 책임 전부 여자한테 있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를 더 낳고 싶은데 안 낳는다고 평소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애가 생기니까 이분이 일부러 유산시킨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해할 일이 아니라 참 내가 참 불가피한 일이긴 했지만 너무나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무척 많이 반성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화해를 하셨어요? 그때는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어떻게 화해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어떡하지? 제가 이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운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이제 나가라, 너 나가. 제가 그랬죠. 이제 제가 왜 내가 억울하게 나가니? 너 나가.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셔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정말 저 끌어안고 거의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울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물 보여서 어떡해요? 저는 눈물 나오는 그게 이제 살면서 처음 본 남편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다음에 울어본 적도 없고요. 이게 이제 아무튼 제가 15년 넘게 살면서 딱 2번 본 게 그때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96년 총선 이제 낙선했을 때 여러 가지 유언비어에 시달렸어요. 그 얘기는 좀 하시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가 안 하죠. 근데 하여튼 상대를 음해하는 이런 가족을 특히 음해하는 일은 절대 안 되겠다. 대체 뭐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근데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이제 6살이니까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약간 달라 보인다 보니까. 그런데 두 아들의 어머니가 다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못하지만 저한테는 대놓고 일부러 이렇게 했던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쇼크를 받아 쓰러졌어요. 참 그때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할 줄 몰랐는데 대단히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빠졌습니다. 선거운동 도중에. 저도 같이 산 사람으로서 느낌이 오던데 작은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발견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인근의 어떤 작은 호텔로 들어가서 자고 했는데 장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밤에 운동하다가 선거운동 가서 보니까 느낌이 웬 느낌이 있잖아요. 섬찟한 어떤 느낌이. 그래서 집으로 오다가 다시 갔어요. 이거 아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고대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뭐 선거가 뭐가 아닌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선거가 지난번에 4월 11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경을 쓰면 다 아프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무척 마음으로 자제를 하고 있는데
4월 11일인데 4월 12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좀 좋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나쁜 선물 주게 됐다면 알려야 하나 안 알려야 되나 이렇게 고심했던 적이 있고 그때 좀 제가 그 병실에 찾아가서 약간 그런 눈물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월간 조선에 이렇게 썼더군요. 결혼 기념일에 찾아온 낙선이라는 비보. 그건 정말 기사 한 줄이지만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결혼 기념일에 내가 산소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 고생했는데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오만한 생각이지만 저는 이분이 이제 의정활동도 참 열심히 했고 정말 가정을 거의 못 돌볼 정도로 너무 일을 막 몰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이 정도로 일 열심히 하면 낙선될 거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참 정말 이렇게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아무튼 안 됐잖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제가 선거 시작된 초기에 쓰러져서 선거 기간 내내 입원해 있는 바람에 근소한 표였어요. 아주 근소한 표인데 이 아내의 몫으로도 그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는 표를 제가 못 움직여서 이제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남편이 낙선한 일이 없었는데 그런 소리에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지금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부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나는 국회의원 파츠 부인들이 달고 다녔는데 아이고 얼마나 미안하셨겠어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나한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낙선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부모도 새롭게 보입니다. 가족도 새롭게 보이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그냥 소홀히 됐던 점이 없었던가라가 아니라 새로운 친구로 다가서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 밑에 깔려 죽은 개미도 있고 개미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숲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라고 떨어뜨린 거다. 누가 우리 주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덕분에 중요한 서울시 부시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자꾸 떨어지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못 견디실 것 같아요. 부인 아프지. 인간적으로는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안 밀어주나. 정치에 회의가 온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화가 나고? 화도 났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 자책감이 많이 드는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집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이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아파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자주 왔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둘이 합의하는 것은 당신이 정치에 나가서 해야 할 몫이 있고 역할이 있다. 우리가 과거 일했던 참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돕는 일에 당신이 나서려고 정치한 건 아닌가. 이런 것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보다는 더 큰 어떤 사회적 현재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절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표를 안 줄 때는 굉장히 문제였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그것도 나한테 문제다. 내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주고 보다 더 많이 손으로 어루만져 줬어야 하는데 조금 내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건 정말 이제 마음 다스린 다음이고 사실은 낙선하고 나서 새벽까지 산으로 뛰어가셨대요. 그 왜 뛰셨어요 그건? 아니 참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한 1년은 참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장희동 뒷산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뛰도 못했거든요. 근데 새벽 5시부터 뛰면 그냥 벙어리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요. 그래도 그냥 기운이 나와갖고 뛰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야, 저 신결이 화났나 봐.
근데 어찌 보면 그 정말 쓴 약이 있었기에 정말 못 보던 걸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럼 못 보던 곳을 위해서 좀 많이 일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 시간에 나오시면 이제 진실탐지라고 해서 마음속 깊은 곳을 좀 들여다 보게 됩니다. 좀 조명을 좀 낮출게요.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실탐지 들어가 보지요. 예. 자, 우선 신기름 부시장께 진실탐지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걸 좀 들어주시고요. 예. 남편께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하신데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하실 경우에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아내가 지나치게 알뜰해 때론 보기 민망하다. 남편께서 대답을 먼저 하지 다음에 대답도 안 하셨어요. 벌써 너무나. 네. 민망하지 않습니다. 민망하지 않다. 괜찮다. 그럼 별 잔소리 안 하셨던 모양이죠? 저는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너무나 막 겁나가지고 방어해야지.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죠.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운 게 국회 시절에 보면 동료 선배 의원들 부인들의 일부이지만 그 좀 다른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그게 괜찮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난 아내 외모가 튀는 게 싫다. 예. 단호하게 예. 어디가 어떻게 튀어요? 튄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근데 저하고 같이 행동하면 이 사람은 신계륜 씨의 부인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동네 월곡산 같은 경우는 그 시골 분위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입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머리를 안 해야 할 것들이 선명해요. 그래서 예. 아마 저보다도 본인이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 누를래요. 구체적으로 뭐가 마땅치 않으셨어요? 치마가 짧았어요? 머리가 어땠어요? 뭐가 마땅치 않으세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전에 예. 이제 솔직한 얘기인데 예. 우리 당원 어르신들이 예. 저에 대해서 그 쫄바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세상에 저런 걸 입고 왔다고 이게 쫄바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잠깐. 잠깐. 아니 여기서 안 되면 당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기요. 쫄바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게 네. 이건 오늘 쫄바지 아침에도 네. 제가 이거 입으니까 자네 왜 쫄바지 뭐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쫄바지는 보통 사람의 그냥 바지라서 저는 참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 다투는 걸 봤거든요. 지금 부인께서 목걸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장님이 그건 뭐야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께서 이게 3만 원짜리 정말 방송 나온다고 특별히 내가 같이 왔는데 3만 원짜리. 예. 이거를 말이야 우리 남편이 이런 걸 못 봅니다 하는 걸 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조금 방송 근데 직전에. 지금 보니까 예쁘네요. 예. 진짜 예뻐요. 근데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는 별 불만 없었어요? 뭐 염색하고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염색한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코팅 한다든가 뭐 그런 거 마땅치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처에 어떤 모습이 좋았냐면요. 처음부터 예. 끝까지 눈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눈이 참 선해 보였고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못할 사람처럼 눈이 참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리고 머리는 제 욕심이긴 하죠. 단발머리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좋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탓할 수는 없죠. 아주 정치적인 발언. 앞으로 낙선은 없겠습니다. 아주 잘 넘어가고 계세요. 타고난 미인이신데 어떡하냐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난 아내 수다를 자장가로 들으며 산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장가로 생각하진 않는데 자장가가 아니라 자답게예요. 얘기를 들으면요 졸려요. 나쁜 의미로 졸린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해서 그 얘기를 굉장히 저는 이제 들어보면서 저렇게 표현을 잘할 수가 있을까. 제가 24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과거에 이제 집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회 갈 때 당신 저쪽 집회 가서 좀 와라 그러면 저는 설명을 못 해줘요. 집회 갈 때. 이분은 한 10분만 주면
그냥 머릿속에 집회 장면이 완벽하게 그려질 정도로 묘사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좀 저보다 많이 하는 편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우리 듣다가 그렇구나 하다가 자버리면 이제 화를 내죠. 지나치다 싶을 때는 없으세요? 조금.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버린 때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새겨서 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뭐 누르실까봐 그러나 미리 손을 딱 잡고.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아내에게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심정이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여성들도 자기 세계를 갖고 싶어 하죠.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소설을 쓴다든가 자기 일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나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 때문에 자기 일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애 키우고 그런데 어떻게 일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더 젊을 때 20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애기 어릴 때는 제가 좀 투정도 부리고 나는 당신보다 더 잘났다. 더 똑똑해. 근데 내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이래야 되냐 그러고 막 조금 괴롭힌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너그러워서 이렇게 좋게 말해줄 뿐이지 제가 이렇게 좀 그랬는데 좀 더 나이가 지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이나 이렇게 여건상의 어려움은 있어도 항상 저를 뭐랄까 당신은 최고다. 항상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건 제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제가 빚이라는 표현은 적당치 않고 제가 늘 감사하죠. 근데 처음에 사실은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 아니에요? 두 분이 결혼하고도 더 하고 싶으셨고. 근데 왜 뒤로 물러앉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아기를 낳으니까 둘이 다 어떤 이념과 이렇게 타인을 위한 뭐 공동의 삶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당장 뭐 아기 약값, 뭐 우유값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가슴 찡한?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남편이 집에 상당히 오랫동안 못 들어오고 연락이 두절될 때인데 이제 아기가 막 갑자기 설사하고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 집을 뒤져보니까 딱 1,000원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약국을 문 셔터 내리는 거를 막 사정해서 약을 사와서 먹이고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시집 쪽에서 전화 와서 제사 때 안 왔다고 좀 혼내더라고요. 근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나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니다. 둘 다 이러면 이거 애는 무슨 뭐 고아원에 갈 판이냐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분업을 해서 우리는 어차피 일심동체니까 한 사람이 두 몫으로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생활을 책임지고 생활인이 돼야 되겠다. 근데 조건으로 봐서 남편이 일하는 게 더 훌륭할 것 같고 제가 받쳐줘야 될 것 같고 서로 두목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집에서 한 분은 바깥에서 하여튼 갚을 빚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찌 갚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쓰러지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답을 이걸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늦으셨어요. 아내가 쓰러지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대답이란 게요. 아내가 쓰러진다는 것을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서 쓰러지기를 생각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부조를 좀 건네주시고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누를 일이 없도록. 누를 일이 없도록.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큰아이 생각하면 나는 눈물부터 난다. 제일 미안한 건 뭐예요? 항상 저 어떻게 오늘 막 이렇게 눈물 흘려서 항상 이게 첫 애기이기 때문에 사랑도 깊고 그랬는데 뛰어놀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이제 떨어져서 내 나름대로의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애 성격이 좀 더 밟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는 제 탓인 것만 같아서 항상
예. 수배 중이던 옛날보다 오히려 요즘 남편하고 대화할 시간이 더 없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항상 이렇게 제가 또 이 얘기를 표현을 잘하고 이렇게 좀 내숭 떠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유도하는 편인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밤에 자정전에 오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 다음날 활동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소곤소곤 그러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장가로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그게 그 얘기군요. 16년 동안 남편하고 본 영화가 딱 2편. 정말 그러세요? 예. 그럼 제목이 뭔지도 기억하시겠네요. 저는 기억하는데 이 사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촌스러워서. 뭘 보셨어요? 그때 저희 결혼하고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심야 영화관이 처음 생겨서 갔는데 무슨 조용한 방 있으니까인가? 아니 딱 들어맞는 것이 그때 그 정말 단칸방에서 시동생 시누이 그렇게 살던 때 아니에요. 예? 네, 예. 제목을 말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가지고. 아니요, 너무 유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그 영화 이제 심야영화 보시고 그러고 1주년 기념일인데 둘이서 이제 여관에 갔죠. 정말 조용한 방을 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한번 브루스라는 거 한번 쳐보자. 둘이서 방 한복판에서 이렇게 침도 쳐보고. 별거 다 나오네. 여기 나오면 별거 다 나와요. 어떻게. 두 분이 얼마나 힘들지만 얼마나 정말 예쁘게 서로를 위하면서 사시는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남편은 은근히 나한테 음식 가지고 바가지를 긁는다.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까다롭지 않게 뭐나 맛있게 잘 먹어요. 복스럽게 잘 먹는데 본인이 이렇게 자취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남자들보다 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나물 하면 이렇게 볶잖아요. 기름에. 그러면 꼭 무나물만 하면 이거는 끓는 물에 무채 썰은 걸 집어넣어서 데쳐갖고 꺼내가지고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야 된다. 못 살아. 남자가 이렇게 하면 못 살아. 맨날.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 다소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는데 그 약간 시골풍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자취를 튀기는 거 싫어하고요. 그런 거 싫어하고 하여튼 그 사는 레디메이드 만들어지는 거 싫어하고 하여튼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간혹 바쁘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던 좀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식생활에서. 근데 무구는요 진짜 그 제가 이거 얘기하셔야 돼 지금. 안 누르고 얘기했어요. 튀기지 말고 정말 그 참 해서 이렇게 참 적당히 삶아서 여기다 마늘 이런 것 좀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밥 조금만 넣고 그냥 전체 비벼놓고 고추장에 넣어 비비면요 그냥 너무하고 소화도 잘 되고. 오늘 저도 이렇게 해 드세요. 자취 생활에서 얻은 지혜예요. 또 오래 하셨는지. 그러시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예. 항상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걸 예 아니오 누를 수가 없네 이거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 예, 됩니다. 예. 두 분 정말 저희가 이제 진실탐지기까지 하면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송 박사님. 네. 정말 세상에 맞는 짝이 있네요. 그쵸? 있죠. 나는 우리 부시장님 만나면서 제가 아침마다 와서 처음 제 비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달동네에서 자취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내지만 동생들 데리고 자취 생활하다가 의과대학 학부 3학년 때 6개월간 내가 퇴학을 당했었어요. 학생운동하다가.
근데 오늘 부시장님 딱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 살아가는 모습이. 예. 맞아.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이 두 분의 삶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역경, 엄청난 어려움, 정말 가슴을 내는 그런 거에다가, 그러나 이 두 분은 의지가 있었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살아가던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목표, 그게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두 분을 엮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다가 그런 관계일수록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잘 틀어지는 수도 있고, 또 꿈과 현실은 자꾸 괴리가 생길 때, 이게 참 차이가 날 때 너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오늘날까지 엮고 오신 그 힘은 두 분 사이에 있는 믿음이에요. 서로 저 사람은 처음 꿈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예, 예. 내 아내는 나의 꿈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따라줄 거다는 이런 예. 엄청난 믿음이 그 역경을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분들인데, 저도 뭐 깜짝 놀랐죠. 두 분 살아오신 모습 얘기 듣고요. 놀랐는데, 아마 이 두 분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대한 위치가 달라지면 물도 들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두 분은 그 지나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주문하고 싶네요. 참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잘해오셨는데 이 두 분 아마 끝까지 살아오시는 것 같은 자기네들의 철학이 두 분이 서로 격려해가면서 변색되지 않도록 이뤄질 때 두 분의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전 목표, 전 인생을 다 걸었어요. 두 분들 모두. 정말 특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네. 두 분 뵈니까 이 세상에 뭐 정말 과학도 뭐 강한 게 상당히 많지만은 그 여자로서 모성애만큼 강한 건 없었다라는 것이 저 부인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아침에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암만 그 남을 위해서 일한다, 투쟁한다, 뭐 한다. 물론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일관해서 정말 누구도 못 말리는 그 친정집에서 가출 거징할 정도의 강렬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역시 애미는 자식한테는 약하다. 자식이기는 애미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애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라는 정말 표본을 보여주셨고요. 두 분 이렇게 같이 운동권에서 운동하시다가 만나가지고 개성도 강하실 텐데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놔라는 데서 어저께부터 제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서 뵈니까 역시 남자는 큰 존재로구나. 암만 여자의 지혜가 강하고 맞술을 둔다고 그래도 남자는 역시 큰 지붕과 같은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한테 생각 키우게 해줬어요. 항상 지붕이 가려지면 그 밑에는 나머지는 부인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애 안고만 이가 달달달달 떨어도 나 같으면 신경질 나서 친정집 가면 뜨뜻한 방이 있는데 가서 먹고 좀 푹 뒤집어 쓰고 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기서 안 가고 버틸 수 있던 그 힘은 아까도 말씀 중에 그 남편이 간간히 부인의 손등에다 자기의 그 손등을 얹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온도 또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면서 체온을 느끼게 해줬다는 데서 부인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말 그런 지분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뭐 돈이야 있었다가도 없었다가도 있고 남편이 못 벌면 요새는 그냥 부인이 앞장서서 정말 대신 위로해주는 그런 시대인데 애미가 뭐가 아깝겠어요.
애미의 모종으로 참아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황금꽃을 피웠다는 것은 참 그 연장자로서는 또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 부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끝으로 빨리 아침마당이 끝나야 되겠다. 왜? 집에 가서 무나물 좀 해서 오치자마자 이빨도 부실하니까 시큰 좀 참기름 좀 쳐갖고 우리 영감하고 둘이 양재기에다 비벼서 퍼먹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아침의 주제입니다. 그거 맛은 서울시 정무 부시장의 이름으로 확실히 보증하는 맛이니까. 그리고 편지를 써오셨어요. 부인께. 제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신계륜 부시장께서 과거에 정말 고생 많았던 아내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당신에게, 85년 어느 날 나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리는 아파트 사이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어.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에 당신이 있었지. 약간 허리를 굽히고 늘 추워 보였어. 어떨 때는 사람들에 치일 뻔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뻔하다가 또 어떨 때는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래도 아주 빠른 걸음이었어. 그래, 그것은 애처로우면서도 결코 약하지 않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였어. 96년 선거에서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맛보자 당신은 행동을 개시해서 정수기 외판원으로 나섰어. 어떤 날은 우승컵 같은 것을 들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풀이 주고 오기도 했지. 그래, 우리가 재야 시절 가졌던 꿈과 희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역할도 입신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당신은 잘 알고 있어. 당신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오직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되찾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나도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오직 하나 당신의 건강만을 바란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예. 답장 볼까요? 답장 쓰셨어요. 당신과 동고동락한 15년 결혼 생활이 언제나 장밋빛이었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하지만 제 삶에 갈피갈피에 간직된 지난 시간들, 가장 혹독했던 시기조차 아름답고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걸로 봐 당신은 제게 꽤 괜찮은 동반자고 멋진 남성입니다. 제가 강인할 때나 병약할 때나 행복할 때나 절망할 때나 일관된 진실과 사랑의 모습으로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당신이 믿었고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워낙 어렵기도 한 삶의 여건들에 치여서 당신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또 당신은 개인적으로 약점도 많을 저를 늘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 살려줌으로써 당신에게는 최고의 여성인 것처럼 나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올곧게 세워주었기에 당신과의 나날이 온통 장밋빛인